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도 시장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변동성을 나타내 줬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들, 간밤에 시장 리뷰를 좀 해주세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관세 부분 이제 기본 관세 10%의 상호 관세가 악화 길로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고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도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뽕짝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34% 받고 뭐 지금 104%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도 뭐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연출됐고요. 단지 지금의 상황이 그 데드캣 바운스에서 5일선에 부딪혀서 좀 내려온 흐름인가 아니면 지금 중국과의 어떤 악화길로 104%까지 갈 수 있다는 펀더멘탈이 정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물 차트 모습입니다. 나스닥에 14,784포인트까지 이틀 전에 찍었는데 전일 어찌됐건 저점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지금 고점 부근은 뭐 쌍봉 언저리 5일선에 부딪히는 형국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분명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 상호 관세에 관해서 시장과는 좀 다르게 실제 부과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예측 범주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인물론을 좀 보자면 이 사람은 뭐든지 가능한 쪽입니다. 단지 이제 향후에 이 관세를 정말 실제 부과할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선반영됐지만 철회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관세 비중을 낮출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오늘부터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방위분담금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싶은 패라고 좀 보는데 어찌됐건 향후에 관세 비중을 낮추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양대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오늘 저점을 깨느냐가 본장에서도 중요하다 했습니다만은 국내 양대 시장의 관세 이슈가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이 관세 이슈가 기본 관세는 선반영되었고 상호 관세 이야기가 벌써 1, 2주 전부터 흘러나왔고요. 그러면서 외인 매도세가 뭐 우리 오거리일만 보더라도 선물 매도세가 지금 뭐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 변수가 마무리됐는데도 여기와 원달러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뭐 1,430원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479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치 변수가 좀 마무리되면서 일정 부분 한시름은 돌렸지만 또 이 관세가 뒤엎고 있고요. 관세 부과가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사실 그리고 뚜렷한 묘수가 없다면 또 한 번 충격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 1,479원까지 올라왔는데 1,500원 언저리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가담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 시장의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가 얼만큼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 즉 적응 기간이 언제부터일 것이냐가 굉장히 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회사님은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어저께 일본이 좀 답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다 되밀리는데 뭐 중국이야 강대강을 외쳤으니 뭐 크게 올라갈 리가 없고 우리도 초반에 좀 괜찮은 모습 보였다가 뒤로 가면서 힘이 빠졌던 것은 아무래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물이 지속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 매물 양은 감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도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일본은 뭐 발빠르게 닫고 누군가 미국으로 가고 뭔가 협상을 한다고 하다 보니 어제 일본 증시는 탄력적으로 올랐고 끝까지 비교적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통화 몇 번 했다.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겠죠. 가장 좋은 그림은 뭐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양당의 그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서 두 대선 후보가 합의하는 특사를 미국에 보내서 어떤 합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근데 뭐 요즘 워낙 싸움박질을 하니까 뭐 그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빨리 미국으로 뭔가 보내서 협의와 관련된 부분을 끌어내야 되고 그나마 오늘 좀 희망적인 것은 한국, 일본과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환율이 다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선 1,487원으로 갔기 때문에 1,500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요소라서 지금 여러 가지고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정부 혹은 정치권에서 뭔가 합의를 통한 미국과의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기간은 2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요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게 많아야 3달치, 보통 2달치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 조달 없이, 그러니까 관세 영향받지 않고 물량 조달 없이 또 2달 정도는 대부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협상을 하든지 그 2달 안에 무언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여러 가지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증시도 하루에 뭐 7, 8% 움직이는 게 너무 쉬운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이 2달이라고 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더 악화되기보다는 조금 합의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이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큰 그 무역 적자를 내고 있을까는 중국이 주는 보조금 때문이기도 한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계속 뭐 메이크 아메리카 하는데 어디까지 메이크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포함한 연필심 하나까지 전부 미국이 메이크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 물가는 제가 보기에 장담하는데 100% 뜁니다. 맞아요. 뭐 왜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 한 200원에 살 수 있는 걸 미국에서 만들면 뭐 1,000원 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디까지 메이크 아메리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중국 배제 효과와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과는 뭔가 협상을 하려는 그런 시도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쪽에서도 계속 미국과 함께 뭔가 협상을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나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뭐 지금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서 이걸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나 빨리 다시 좀 정상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13시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4월 9일 딱 땡 넘어가자마자 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오후 1시는 우리 증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부과가 된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요즘에 미증시도 장중에 무슨 내용 나오면 막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김민정 의원님. 뭐 미국도 이제 가짜뉴스 해프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미국 시장의 등락 과정을 하다 보면 뭐 파생하신 분들은 조금 신났을지 모르겠어요. 퍼포먼스가 등락 과정에 크니까. 따라서 뭐 네. 숏이든 롱이든 뭐 수익이 크게 창출되는 부분이니까 반대로 보자면 손실도 크게 창출되는 부분이죠. 단지 저는 그 오늘 뭐 관세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재료 소멸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조금 더 이슈가 지속화되려면 어떠한 질문지를 던져봐야 될 것이냐. 이 상호관세와 더불어서 더 큰 관세를 한국에 부과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도 고민해보니까 25%는 만족스럽지가 않네. 5% 더 주겠어.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어제 나온 뉴스 플로우들을 보게 되면 동맹국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택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고 트럼프의 어조가 약간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전일부터 그런 뭐 이시바 총리가 날아간 부분도 있었고 우리도 교섭본부장에 갔습니다만은 어조가 좀 변했다는 거.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고 있어요. 뭐 경제학자, 교수, 지금 트럼프에 있는 최측근들도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죠. 이게 맞는 정책이냐? 약간 본인을 신성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아니면 퍼스트 아메리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뭐 그런 트럼프의 성향인 것 같은데 단지 욕을 먹는 것과 미국의 GDP가 쪼그라들면서 정말 경제 대공황 위기로 가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선 뭐 연준의 그 고뇌가 너무 깊어질 것 같은데 연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의 투심에 따른 요구에 따른 연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입니다만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오늘 13시에 관세로 좀 넘어왔을 때 때린다면 저는 그 낙폭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 유입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시 관점에서 뭔가 좀 그 대중 자료로 풀이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 정부나 수출 기업들은 환해지 강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아직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뭐 전화한다고 한들 크게 의미 없고요. 원자재 어떤 수익 기업들도 비용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일정 부분 성은 반영되었고 관세 부과에도 여전히 국내 증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기본 관세 정도로 원래 끝날 이슈였는데 상호 관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한 1, 2주 동안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정리해 본 게 지금 뭐 자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더 뉴스. 네.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 지금 근데 이 뭐 소문에 팔 자리가 아니고 뉴스에 사야 되는 쪽이죠. 이 상호 관세 이야기를 좀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드리븐 드랍이 나왔을 때 어떤 관세 이슈의 이벤트에 따른 하락이 나왔을 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향후 5년, 그 과거 5년치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 때 코로나 때가 그랬고요. 이것도 이벤트 드랍이었죠. 사실은 뭐 그때는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뭐 한 달 남짓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으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사실상 급등 갔죠. 뭐 내내 1년 동안 급등으로 갔었고 그래서 저는 또 향후에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짧게 좀 보자면 NK 트레이드 그때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주가는 근데 그런 이벤트 드랍이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였고 지나고 나서 보니 고공행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도 비슷하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3시에 관세 발표가 실제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되돌림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고 조금 표를 그 자막으로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면 네. 지금 관세 때문에 이제 대중공개 자료 쪽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실적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 기업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지 않겠느냐. 이런 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합니까? 하락했죠. 이미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고 선물 매도에 대량 외인 매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고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악재에 묻어진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이에요. 악재에 묻어질 것이고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패턴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13시에 부과되거나 네. 아니면 향후에 일부 완화라도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 저점 인신과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관세 이슈가 일부 완화시로 나온다면 저는 2380선 돌파 움직임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관세 이슈가 악화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2250선에서 2300선 이 사이에는 심리적 수급 유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거의 뭐 바닥까지 와 있다라는 시각이시고 그러면 김 이사님은 오늘 뭐 1시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오늘 이제 다시 전저점 테스트가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고 뭐 깨질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두 가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가 온 거잖아요. 결국 4월 9일 오늘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갈 것인가? 즉 리스크가 정점으로 가서 리스크가 아주 소폭이나마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가 지금 우리가 최고치라고 생각한 데에서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중국도 당장 104% 하겠지만 그러면 150%, 200% 무한정 늘 것인가 아니면 104%를 기점으로 한두 달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줄어갈 것인가를 보면 뒤쪽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은 한 2, 3년 지나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다. 한번 제조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걸 살려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위 극동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일하는 강도로 전 세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차피 물건 만들어봐야 똑같은 효율성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미국의 노동 효율성이 높은 이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 때문이지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서 전혀 아니죠. 그래서 뭐 미국으로 뭐 제조업 가져간다 이딴 뭐 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 헛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계속 팔면 뭐 우리 시장이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번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리스크 정점에서 더 리스크가 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중론을 말씀드리다가 주 중반 이후에 좀 사보자, 분할 매수 정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합니다. 어차피 오늘 나오는 이 1시 이후의 관점이 리스크의 정점이라면 여기서부터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반대 매매도 그냥 들이맞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금 여력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내 현금 여력 내에서 정도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사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오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만큼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물론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바닥 시그널이 거의 다 가까운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가도 지금 4년 내 최저치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뉴욕 차익결제 선물한 거래로 봤을 때는 간밤에 1,483원에서 최종 호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새벽에 마무리된 서울 외환시장은 1,479원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가 맞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는 작년 말에 기록했던 1,486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의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 이슈가 가장 크긴 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숨만 쉬어도 환차선이 발생하는데 단지 이 1,500원 달러로 갔을 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무한정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원화 약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뭐 미국 시장이 강하고 사학개미가 상당히 몰려가고 외국인들도 바이앤 아메리카, 뭐 USA 주식만 사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1,500원을 넘어가는 기로에 관해서 무한정 1,600원, 1,700원으로 향해 갈 것이냐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종목들이야 뭐 환율 무풍지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 조선도 다 내려갈 거고 환율 무풍지대가 없겠지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보던 상황이죠. 정말로 이제 저가에서 좀 줍줍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합니다. 이 환율 자체가 조금 고공행진을 간 것을 좀 역발상 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1,500원 언저리까지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라도 당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지금 코로나 국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뭐 2200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과 지금 비슷한 관세 부분이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익이 감소되고 정말로 GDP가 떨어지면 그 원망은 누가 받겠습니까? 트럼프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지금 환율이 뭐 오늘 1,480원대까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이 환율 대응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전에 지수가 2,600선에 근접해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좋은데 환율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때도 위를 깨지 않았었는데 위를 깼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뭐 아마겟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미국 주식이고 우리 주식이고 다 필요가 없죠.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 그것도 뭐 제한적으로 넣어놓는 것 말고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리스크를 최대한 반영한 구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그냥 이제 뭐 거리에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그 민중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피터 나바로랑 일론 머스크끼리 서로 뭐 극단적인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조를 가져가는 건 아마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정말로 자기가 얘기한 숫자, 계산도 이상하게 계산해서 자기들끼리 숫자도 잘 안 맞는 그런 숫자를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오늘 1시가 리스크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역시도 또 고점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부과되고 있는 상호화세 여기에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이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넘어가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계 리포트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 주인공의 부재, 하나증권은 인터넷, 관세 영향 재료지만 밸류는 다른 문제, 인터넷, 플랫폼이나 이쪽 섹터 봐주실 것 같고, 키움증권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부터 DDR 양산 확대 예상된다. 이거 자세하게 좀 하나씩 봐주실까요? 네,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어저께 네이버에 부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빠지진 않을 텐데 뭔가 다른 재료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 리포트 말고는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뭐 성장이 둔화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리포트에서는 여전히 뭐 네이버를 좋게 보고 있고 1분기 실적 네이버는 예상치대로 카카오는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포트의 핵심은 그런데 밸류 얘기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구글도 16배,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확 줄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관세 영향 이런 건 안 받지만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탑티어보다 과연 뭐 좋은 위치에 있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 정도를 좀 고려하면서 그러면 그걸 깨기 위해선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 것 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 기업의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움직임, 뭐 피어 그룹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살펴보자라는 얘기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A, 1B, 1C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1A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1B에선 완벽하게 SK 하이닉스에게 밟혔는데 현재 2분기부터는 이 1B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기를 기점으로 6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물량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2분기에도 실적이 비교적 좋을 거다. QOQ로도 늘고 YOY로도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우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뭐 2번 접는 폰이 나오면서 갤럭시 S25에 이어서 뭐 폴드 쪽, 그다음 플립 쪽에서도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최근에 중국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과연 뭐 좋은 성과를 낼지는 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반도체 쪽의 이런 회복들, 그다음에 여전히 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비메모리의 회복들, 이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8만 원 언저리로 또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까지 간략하게 봐주셨는데 일비에너미 10나노군요. 이게 10나노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G에서 시작해서 1A, 1B, 1C 이렇게 가는 게 처음에 14나노로 시작해서 점점 14나노에서 10나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G에서 A, B, C로 가는 게 점점 선폭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 번째 레포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이 경제 얘기인데요. 뭐 주인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국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도 주인공은 없는 것 같고, 세계 경제 어떤 틀을 바꾸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초반 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했고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중반 정도까지는 중국이 주도했고 그 후에는 다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 서로 이제 잘났다, 서로 이제 우리가 다 먹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주인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혼란 구간에서는 당연히 혼란을 흡수하는 구간이 필요하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리포트의 결론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국가가 어떤 산업을 주도로 끌고 가면 그쪽에 투자를 하거나 그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를 하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AI, 딥시크가 나오면서 애매모호해졌잖아요. 물론 미국의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볼 수 없지만 독점이라고 봤는데 독점이 아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유럽은 돈을 안 쓰는 국가,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가 가능했던 국가였는데 독일이 국채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과연 저성장, 저물가가 가능할까? 저성장은 이어지는데 고물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한번 녹여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뭐 적어도 한 2, 3년간에는 뭔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존재하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 몇 가지를 보는 것인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글로벌 그 전체 경제 지표를 보면 하드 데이터는 실물 지표입니다. 소프트 지표는 심리 지표예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나빠질 때 뭐부터 꺼집니까? 소프트 지표, 심리 지표부터 꺼지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심리 지표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러면 심리 지표가 흔들리면 하드 지표도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하드 지표가 떨어지는 건 또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관세 때문에 서로 수출 수입량을 줄이면 당연히 실물 지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지표상에서 이미 심리지표는 이걸 반영하고 있고 실물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경기 침체로 가느냐, 경기 둔화로 가느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는 확실하고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 리포트에서도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침체까지는 안 갈 거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경기 둔화는 확실하다. 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도 둔화될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니까 뭐 더 둔화될 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뭐 유럽도 둔화될 거고 전체적으로 다 둔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2018년도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자, 이 반도체 쪽만 한번 살펴보죠. 반도체 지수는 6개월 선행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출하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실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다 작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6개월, 뭐 2개분기 정도를 상관으로 해서 실물 지표도 대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투자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일 수 있으나 경기 침체로 가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먼저 떨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그 먼저 떨어져 버린 그런 주가의 매력도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는 제가 스스로 첨언하는 겁니다. 리포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리포트의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응한 이 주가가 정말로 매력적인지는 각자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계속 시장의 바닥 시그널 그리고 좀 용기를 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다음 빅데이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김민주 전문가의 빅데이터 삼성전자 플러스 코스피 연동 실전 분석 뭔가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주셔도 부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한 예.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뭐 빅데이터로 분석도 좀 해보고 아날로그 분석, 뭐 펀더멘털 분석도 했는데 오늘 뭐 이사님께서 또 하필 또 리포트를 아까 글로벌 출하량 반도체를 이야기해 줬는데 참 그 전목 요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이 관세 이슈가 어찌됐건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 요소가 여러 뭐 지역적인 부분이 반도체에 반영돼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어떤 연동관계 실전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먼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334선에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는 53,500원에 종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 빅데이터를 결국은 코스피가 2250선에서 2300선에서 바닥 테스트가 나온다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가장 그 낮았던 신저가 가격은 49,900원인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 개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상관계수 연동 개수는 0.85포인트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수치화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만은 거의 비례관계지 않느냐. 1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의 어떤 연동관계 지수는 0.85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그럼 여기에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에 따른 하락 시나리오 최악 기준입니다. 저는 이 최악 기준으로 갔을 때 코스피가 과연 2250선까지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약 40%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간 이슈 지속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2250선을 본다면 결국은 금주 내지는 다음 주 4월 중순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고,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수 하락에 따른 관세 갈등 고조죠. 이 원인으로 내려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첨언한다면 환율이 이제 1,500원 돌파되지 않겠느냐. 이 불안감, 그리고 외인 수급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인데,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을 빅데이터로 구분 지어 보면 1차 지지라인이 이제 삼성전자 차트 모습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2,000원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53,500원에 종가 마감이 됐고, 오늘 설령 장 초반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52,000원의 지지라인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난번 저점 언저리는 5만원. 그리고 3차적 심리적 지지라인이 49,000원으로 일단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날로그 분석도 거의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단지 여기까지의 도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낮은 곳으로 갈수록 도달 확률이 떨어져야지 우리한테는 좋겠죠. 뭐 단편적으로 52,000원의 도달 확률은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단지 49,000원까지의 도달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로 지금의 상관계수나 연동계수를 분석했을 때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0.85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250선까지 내려갈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반등 시나리오, 기본적이나 우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코스피가 2400선과 2450선까지 반등할 경우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2400선이면 거의 2500선 살짝 아래, 기본선이 있는 그 위치 정도 아래 정도가 돼요. 반등의 확률은 55%와 60%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빠르면 4월 셋째 주부터 5월 초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확정 실적 발표 후 관세 완화 뉴스가 전제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예상 반등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지금 55,000원. 이게 지금 4월 셋째 주부터 5월 초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2차 목표가는
57,500원. 3차 목표가가 있는데 강한 저항 구간이 6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분석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던데 이 목표가의 도달 확률 1차 5만 5천 원은 80%. 고로 이꼴 지수 반등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연동관계 개수를 분석했을 때 57,500원까지는 60%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높게 지수는 저점으로 내려갈수록 반등이 나올 수 있다. 6만 전자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6만 전자의 5월 초까지의 반등 확률은 현재 구간에서는 40%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코스피 연동관계에 분석을 해본다면 코스피는 2450선 회복이 좀 더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가격으로 따졌을 때 57,000원 전후를 회복한 것이 유력하다. 기술적 심리적 저항 구간은 6만 원 전후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7,500원까지 60% 확률이라면 코스피는 2,300선 뭐 살짝 깨지거나 2,250선 사이에 왔을 때 결국은 기술적 매수 유입이 조금 더 크게 판단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수급 해석으로 해본다면 외국인은 최근에 원달러 급등으로 따든 순매도 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환율 안정 시 오늘 뭐 이사님과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환율 안정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빠르게 돌아온다는 거고 그 정점의 리스크가 오늘부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AI 반도체에 따른 하반기 집중 매수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아까 연구원들 뭐 리포트도 있었지만 6개월의 선반영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기관이 지금 뭐 중간 배당락 이후에 재편성 중인데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 시 기관도 방어 역할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개인은 지금 여러분들 5거래일 모습을 보면 하단 지지선에서 방어적 매수가 매우 강하고 올라오면 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57,000원, 58,000원을 가면 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현 구간은 삼성전자의 모두 어떤 기술적 저점에 근접한 하단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반등 시 기대 수익률이 손실보다는 우위일 것이다. 분할 매수 전략 및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바이앤홀드가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이벤트 기반, 드리븐 이벤트 드랍에 따른 공포로 과매도 구간임이 틀림없고 중기 관점 저점 분할 매수 후에 이 복원은 탄력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구간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 아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빅데이터 알려주셨어요.